얘는 관찰 기록을 가지고 찾아낸 법칙으로서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알았니? 1법칙이 뭐였어? 타원 궤도 법칙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케플러는 행성 운동을 설명했다는 거죠. 지금 이 법칙 자체들이 다 행성들을 위주로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항성을 별이라 하는데, 별 주위를 도는 누구는? 행성들은 반드시 원이 아닌 타원 궤도의 운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연구 통해, 관찰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별과 가까울수록 원에 가까워. 알겠냐? 별과 먼 행성일수록 거의 타원을 유지한단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같은 시간당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똑같더라.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다 이거지. 기억이 하지? 타원은 원래 중심점이 두 개잖아.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기준으로 잡는다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별이 여기 있단 말이야. 우리는 요 지점을 뭐라 부르고? 원일점이라 부르지. 별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요 지점은 뭐로 그러지? 근일점이라고 하죠. 여기는 요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가니? 그랬을 때 원일점과 근일점의 속도가 다르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만큼 움직이는데 멀리 있는 애들은 요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이루는 면적, 요거를 S2, 얘가 이루는 면적, 이걸 S1이라 할 때 둘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해 갔냐? 대신 시간이 2배 흐르면 면적도 2배 커지는 건 맞지만 얘 속도와 얘 속도가 같은 건 아니야. 면적이 같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순간 속도가 같진 않다.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한 거, 조화의 법칙. 시험에 나온다면, 그것도 소수령으로 나온다면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행성의 주기 있지.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그 긴 반지름에 있어. 주어가 행성이다. 긴 반지름. 이들을 T라고 하고 이들을 A라고 했을 때 얘들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조화의 법칙이야. 이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 갔어? 자, 이거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2개로 설명을 했어. 기억하냐? 하나는 잘 봐.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뭐를 유도했니? 중력 법칙을 유도했지. 또 하나는 중력 법칙을 통해서 뭐를 유도했어? 조화의 법칙을 유도했어. 기억나냐? 안 나지?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 속에서 중력 법칙을 유지한 건 이런 거야. T제곱은 K에 상수가 있거든. 그 다음 요걸 R 세제곱. 이 R이 뭐야? 긴 반지름, 장반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긴 반지름은 여러분, 이거 아니야. 착각하는 친구들 많아. 긴 반지름은 타원 궤도의 법칙에서 요게 긴 반지름이에요, 요게. 알았냐? 수직은
짧은 반지름 단반경이라 하고 이해 갔지? 그들의 관계에서 T 대신에 우리 뭐 대입했냐? 뉴턴은 명심해라. 지구는 원운동한다고 생각한 거야. 원운동의 속도가 어떻게 되지? 속력이 원래 T분의 2πr이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V분의 2πr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알겠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냐? V제곱분의 4π제곱 R제곱이 나오겠지. 문제는 V제곱분의 R제곱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돼? 가속도라는 게 R분의 V제곱 아니냐? 맞지? 그걸 밑으로 내려서 공식을 유도시킨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되잖아. 쏘리. 그 다음에 요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가속도를 요렇게 쓴단 말이지. 그럼 V제곱은 뭐가 돼서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KR 세제곱으로 놓으면 만유 인력 법칙이 유도가 돼요.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영상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얘는 어떻게? 여러분들 페이지 거기 49쪽에 있어요. 뭘로? 중력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구심력이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여기 소리 R제곱이죠. 맞아 안 맞아요? 그 M이 지워지면서 알았어? M이 지워지면서 이것을 유도한 식이 거기 있어요. 특히 V 대신에 누구 집어넣는다? 우리가 했던 T분의 2πr을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았습니까?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구해서 조화의 법칙 T제곱 그리고 R 세제곱을 우리가 구했다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중력 법칙을 통해서 중력 법칙이 게 만유인력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찾았어요? 잘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 얘를 통해 V를 찾는 거예요. V. 다시 말해 봅시다. 우리 행성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인공위성이 돌아. 이렇게 원운동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운동으로 이렇게. 그럼 얘의 속도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잘 보세요. 속도를 들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 이거 무슨力이었니 얘들아? 이거 구심력이었어.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 이 둘세 작용하는 힘이 쌍방적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만유 인력 아니야. 그런데 이 힘은 또 뭐라고도 불러? 구심력이라도 부르지 않을까? 이 공식이 유도된다고. 알았어? 중력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 제1우주속도 최소한의 제1우주속도를 구했을 때 이걸 우리가 적용을 했어요. 중력 법칙과 구심력은 같다는 거.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V를 정의합니다. R제곱에 이게 만유인력 중력 법칙이죠. 얘를 라지 M, 얘를 스몰 M으로 놓으면 자 이것은 구심력 요게 되지요. 요렇게. 그럼 뭐가 지워집니까? M이 지워지죠. 그래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최소한의 원운동 속도는 뭐분의? 이거다. 이걸 제1우주속도라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배운 게 자 페이지 어디에 있는 60쪽에 있는 이번에는 탈출 속도 얘들아. 자 이걸 무슨 속도라고 부른다고? 제1우주속도 얼마였어? 7.9km/s였지 원운동. 그 다음에는 탈출 속도는 무엇으로 구했냐면
요것 좀 설명하는 중간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공식을 외워라. 그냥 뭐 때문에 어렵냐면 여러분, 일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정하고 있는 지표 근처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 하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그잖아요. 그런데 무한히 멀어지면 G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지점,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0이 될 때까지 물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는 뭐냐라는 규정을 갖고 설명할 때 너희들한테 어려웠던 게 위치 에너지였어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 이게 어려웠다고. 운동에는 여전히 2분의 1 램브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어떻게 그렇게 나타낼 거냐? 이거,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시험 기간이 오잖아요? 안 할 거예요. 그냥 공식으로 풀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mg, h로 구하잖아요. mg, r 합시다. 거리를 r로 놓으니까.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mg라는 게 누구예요? 만유 인력이잖아요. 맞죠? 자, 우리 g의 만유력 상수 r 제곱에 행성 질량, 물체 질량은 얘랑 같다. 이게 중력가스 유도한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mg는 뭡니까? 이겁니다, mg.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뭐가 되죠? r분의 라지 g, 라지 m, 20m이 될 거예요. 맞아요? r을 곱하니까. 그런데 이건 지표 근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고 무한히 멀어져서 뭐가 됐을 때 0이 된 가장 높은 부분을 위치 에너지로 0으로 놓는다면 얘는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보호의 전자껍질 모형이거든? 이거 무한하잖아, 껍질이. 그냥 가장 바깥쪽, 다시 말해서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가장 바깥쪽 에너지를 0으로 놓는 거야. 그럼 가장 가까운 이 1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뭐 13.6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1312kJ이냐 화학과 물리학에서 좀 값이 다르지만 이거에 비례해요. 그래서 1껍질은 마이너스 1이고요. 2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1, 9분의 1 이러다 무한대 가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결국 무한한 곳에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위치 에너지도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도 0이 되는 그 지점.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썼다.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얘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렇게 썼다는 거죠. 마이너스 r분의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이때 넘기면 이게 되고 이 또한 물체 질량은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V를 정리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루트 R분의 얘하고 뭔 차이인가 봐봐요. 제1 우주속도고 제2 우주속도예요. 공식 외울만 하겠죠? 오케이? 사실 이 공식 두 개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알았니? 이건 좀 어려운 얘기거든, 니들한테. 이렇게 잡아내는 건. 이해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제1 우주속도는 루트 R분의 GM인데, 제2 우주속도는 루트 R분의 EGM이더라,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외워주시고. 자, 여러분, 뭐, 혹시, 문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워낙 열심히들 공부하셔가지고. 페이지 68쪽 갑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이전에 무슨 이론이 있었니, 얘들아? 그렇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었어.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할 때 조건이 참 많았던 거 기억하냐? 빛은 무한히 빨라서 빛보다 빠른 건 없다. 이런 식의 계산. 그지? 그 다음에 얘들은 운동계하고 무슨 계가 있어? 그래. 정지계하고 운동계가 있는데 얘들 모두가 관성 좌표계에 있다는 거야. 뭐라고? 얘들 모두가 뭐라고? 관성 좌표계. 여러분, 관성은 무엇을 관성이라고 해요? 정지나 등속. 맞죠? 그래서 얘는 정지고 얘는 등속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비행기에 탄 애도 있고 밖에서 쳐다본 애도 있었던 거 기억해요? 그런데 무조건 비행기 탔건 정지했건 쳐다보는 애가 무슨 개였어요? 그렇죠. 관찰자가 정지기였다는 거예요. 우주선에 탄 애가 보면 밖에 있는 애가 움직인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서 운동을 하는 놈은 무조건 시간이 뭐 되고 지연되고 천천히 흐르고 길이도 운동 방향적으로 수축되더라, 이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패러독스에 빠지냐면, 생각을 해봐요. 자, 지구에 이렇게 쌍둥이 동생이 남아있고 우주선을 타고 쌍둥이 형이 빛의 속도가 거의 가까운 0.67 이런 속도로 우주여행을 갔다 와요. 그럼 보세요. 동생이 바라보면 형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이해가요? 그래서 젊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보면 동생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죠. 이 중요한 순간에 넌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구나.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끌고 나가. 목을 쳐라! 목 들고 들어와, 이렇게. 알았어? 옆다 이렇게 놓고. 그 좋을 때만 쓰는 목, 다시 한번 얘기하자. 맞겠지? 야, 얘가 얘를 바라보면 얘가 시간이 천천히 흐를 거고, 얘가 얘를 바라보면 시간이 얘가 천천히 흐를 건데, 도대체 누가 젊냐는 거예요. 둘 다 젊어, 둘 다 늙어,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자, 이걸 깨기 위해서 나온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너희들 생소한 무슨 좌표계를 끌고 나왔어요? 그죠? 우경아, 가속 좌표계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멋진 친구죠. 가속도는 결과죠. 원인이 뭡니까? 가속도가 왜 생겨요? 힘이 있어서. 그래도 가속 좌표계엔 힘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럼 관성 좌표계는요? 힘이 없었죠. 그 두 개의 좌표계를 지금부터 비교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의 어떤 현상이 그 증거로 나오는지를 배우는 게 2단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너희들은 이제 가속 좌표계, 관성 좌표계를 볼 필요가 있거든. 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왜 처음에 거기에 보면 관성 좌표계가 있고 가속 좌표계가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두 개를 볼 거거든, 지금부터. 이거와 가속 좌표계를 볼 거야. 그런데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세 개의 경우수를 보여줄 거니까 확인해. 알았냐? 잘 봐. 먼저 버스를 한번 볼게. 버스. 자, 밖에 자, A라는 애가 서 있어. 버스가 움직여. 자, 버스가 움직여. 오른쪽이 운동 방향이야. 얘는 이러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였다는 거지.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가지? 얘가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 안에 B라는 애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 자, 우린 이걸 잘 봐야 된다. 아래로 뭐가 있겠냐? 그래, 중력이 있을 거야. 이때 mg가 있겠고, 이 m은 손잡이 질량일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존재해? 장력도 존재할 거야. 줄에 걸리는. 맞지? 그러면 이 손잡이는 얼만큼의 알짜 힘으로 가느냐 봤더니 이만큼으로 가는 거지. 자, 얘가 바라봤을 때 이거야. 가속도가 A니까. 뒤통수를 때려, 확. 걔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끌고 가서 매우 쳐라! 목도 잘리고, 맞고. 하지 마. 준비 않고 맞으면 큰일 나. 너 자꾸 왜 밑으로 들어가? 뭐 잘하면 얼굴만 보이겠다니? 허리를 세워봐요. 눕지 말고 왜 자꾸 나를 거만하게 보세요? 저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허리 세우세요. 예. 네. 고추세요. 아이고, 이상한 말이야. 그럼 안 되죠? 땡땡 세우세요. 이렇게. 아휴. 여러분, 이제 이건 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이번에는 B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당연히 장력이 있고요. 당연히 중력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봅시다, 이거. 얘가 바라보면 장력과 중력은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벡터의 합으로.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요? 얘 한번 봅시다. 얘가 얘를 바라보면 뭐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손잡이는 정지해 있다고요. 얘가 보면 뒤로 쭉 당겨져 있지만 얘가 보기에는 정지해 있단 말이야. 이건 이 운동,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이든 물체든 모두 서로 정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얘한테는 0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맞아요? 이쪽으로 MA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 합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는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합쳐진 거잖아요. 말 그대로. 왜?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요.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정지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다? 이거다. 근데 이게 여기서 뭐라고 정의가 됐다? 이렇게 정의가 됐다.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관성력.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얘한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관성력은 얘한테 필요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관성력은 누가 느낀다? 과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애들은 못 느낍니다. 저 힘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정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얘가 필요한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시험에 제일 많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세 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모두 위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 위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런 가속도를 가져요. 다시요. 얘는 등속이에요. 얘는 오히려 가속도가 반대예요. 여러분, 관성력의 방향을 잘 보세요. 항상 누구의? 외부 가속도에, 내부 가속도에 어디 방향? 반대로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에서 배우고 왔던 거고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관성력 어디서 배웠어? 통합과학에서? 운동량 보존법칙에서 배웠죠. 내년에 시험 봐야 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진로 선택한다고 지들이 물리 천재인 줄 아나. 봐라. 여기에 몸무게가 민감한 여학생을 이렇게 어디에? 저울 위에 올려놓을 거야. 얘의 질량은 M이야. M이 누구라고? 얘 질량. A의 질량. 이렇게 얘기할게. 자, A라는 애는 여기도 있어. 똑같은 애야. 몸무게. 똑같은 애야. 자, 얘가 이 저울을 밟고 올라섰는데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여러분, 얘는 아래로 이게 있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몸무게라고 합니다. 저울 눈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 A라는 애는 움직여요,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얘는 스몰 m A로 등가속 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A 입장에서는 자기는 멈춰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외력은 위쪽으로 작용하겠지만 관성력이 어디로 작용한다? 여기로 작용할 거다. 이만큼. 이게 관성력이에요. 그럼 몸무게, 저울 눈금이 어떻게 될까요? 저울 눈금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mg에다가 누구만큼? ma만큼 증가하더라. 다시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럼 가속도가 없잖아요. 그럼 얘한테 관성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몸무게, 정상 몸무게더라. 다시 말하면 저울의 눈금이 동일하더라. 어떤 때와 동일하더라? 정지 상태와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몸무게가 측정이 되더라. 자, 이때는요. 이러면 아랫방향으로 MA가 형성되겠죠. 근데 관성력은 항상 외력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관성력이 형성이 된다. 그럼 얘는 감소하더라. 왜? mg라는 몸무게에 ma라는 관성력이 작용해서. 얘들아, 밖에서 니들이 봤을 때 얘한테 관성력이 있을까? 없어. 얘한테 관성력 없어. 누가 봤을 때 관성력을 느끼는 거야? A 자신. 그 가속 좌표계에 들어있는 A 자신이 느끼는 게 뭐다? 관성력이다. 그럼 여러분, 참고로 저울면이 받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이해가요? 자,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어디 수직항력이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겠죠. 왜요? 둘의 합이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얘랑 같으면 되고요. 얘는 어때요? 둘의 합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제일 큰 거예요. 그 수직항력이 이거 아니에요? 민준아, 걔 아무도 없느냐? 한 놈 더 끌고 나가라. 볼기를 매우 치고 이거 안 돼. 그거 소용없어. 볼기짝을.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상황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관성력이란 관성좌표계가 아니라 정지나 등속운동하는 애들이 아니라 가속 좌표계 내에서 있는 물체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힘이다. 자, 마지막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는 원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회전판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자, 여기에 A라는 여자가 있고, 이 회전판에 줄에 추가 매달려 있어요. 추. 얘 질량은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얘가 그냥 있으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읍시다. B라는 애가 앉아 있어. 같이 놀죠, 같이. 질문 던져봅시다. A, B 중에 누가 관성력을 느낀다? 그렇죠. 이런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방학 때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문제 이거였는데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보여요? 이쪽 이렇게 먹힌 거 내가 먹었어요.
머리 무게가 훨씬 줄었을 겁니다. 지금 양쪽 포인트가 빨개요. 아, 그만해. 졸려도도 아니지. 여러분, 얘한테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려면 저기 MA처럼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무슨 역이라 한다. 이 힘을. 그렇죠. 구심력이라 한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스몰R로 놓는다면 F, 구심력은 무엇이다? R분의 mv 제곱이다. 이렇게. 맞지? 그런데 합력이 뭐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정지니까, 얘들아. 응? 정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무슨 역이라고? 그게 관성력이라니까? 그래서 얘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러. 자, 원심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뭘 원자거든? 먼 곳을 향한 힘이다. 이 뜻이야. 원심력이라는 게. 중심부터 먼 곳을, 잠깐만. 그것도 그렇게 놀라면 내가 미안하지, 씨. 제가 어떻게 놀란 줄 알아? 왜? 그냥 왜 졸려? 왜? 잠을 안 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서 졸리고 잠을 잤는데 졸리고 둘 다 정답이죠. 그냥 졸고 싶어 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잠깐 눈 감았는데 어떤 애가 총에 맞아 죽어요. 졸다가. 막 졸면 죽이는 거야. 또 잠깐 눈 떴더니 얘가 칼로 막 베이고 있어요. 막 졸아갖고. 잠이 오겠습니까? 감으면 죽는데 편안한 거예요. 온몸의 모든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죠. 저러다 저러가 좀 졸다가 뭐라는 줄 알아? 손 딱 듭니다. 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니들 둘이 10분만 참으면 엄청난 큰 상을 내릴게. 대신 10분 안에 누구라도 눈을 감고 빌빌거린다. 그 사람의 모든 상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야 될 거야. 이쁜 척 해도 안 돼. 필요 없어. 꺼져. 손가락 깨물죠. 깨물지 마. 어디서 그런 거 하지 마. 저 얘를 잊으라고. 무슨 소리. 경망스럽기가 그지없구나. 너 직책이 뭐냐? 환관이옵니다. 뭐 이제. 환강 웃음소리였어 지금 금방. 얘들아, R분의 mv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아니겠어? 맞지? 이 셋 중에 이게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고, 얘들아. 왜? 구심력 자체를 니네가 안 이우잖아.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말이야, 회전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얘들의 움직임들이 있지. 특히 가속 좌표계에 들어있는 애들만이 뭐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관성력이 느낄 수 있어. 관성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관성력. 왜? 정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관성력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69쪽에 너희들은 등가 원리를 배우는 거야. 무슨 원리? 이게 뭔가를 배우는 거야. 등가 원리가 뭔지. 자, 인트로만 설명하고 좀 쉽게 잘 봐.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 여태까지 관성좌표계를 왜 배웠냐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러한 우주선이 이러한 행성의 착륙에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우주복을 입은 애가 있어.
그런데 우주 안에서 우주복을 입은 비행사가 똑같은 애인데 얘도 M이고 얘도 M인 거지, 질량이. 그럼 얘는 뭐가 작용할까요? 행성이 있으니까. 여기 행성이거든, 이게. 행성이니까 얘한테 이게 작용할 거야. 무엇? 중력이 작용하겠지. 이때 mg라고 우리가 쓰자는 거야. 이게 지구처럼 g. 사실은 저게 ma거든. 지구니까 9.8이지. 뭐 달이면 6분의 1 g 아니야 또. 그렇지? 다르지만 mg라고 볼게. 근데 얘는 우주 공간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누구라고? 가속도인데 하필 얼마야? 9.8인 거지. 그러면 얘는 중력은 없잖아. 밑으로. 위로 달리니까 반대로 뭐가 존재할 거야? 관성력이 존재하겠지. 얼마로? mg로. 자, 둘을 잘 비교해보라고, 둘을. 자, 만약에 얘를 지구상에 이렇게 세워놓고 몸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얘를 마취를 시켜. 우주선을 쏘는 거지. 우주선 안에서 깨어났어. 그럼 걸어다녀.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우주에 있다는 걸? 창문을 다 막아놓으면 못 느낀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냐? 우린 이거를 중력 질량이라고 불러. 누구를? M을.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까? 관성 질량이라고 불러. 이 둘이 구분이 되겠냐는 거야. 안 되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별에 있을 수가 없죠. 뜨거우니까. 행성에 있을 때의 중력값과 동일한 그 가속도 값을 준 어떤 우주선에 있을 때와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구별할 수 없다. 그걸 등가 원리라고 그래. 알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저 가속좌표계의 관성력이 필요 없지만 그 가속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과 물체는 서로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성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 관성력이 외력과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중력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할 거야.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야. 근데 론이 된 이유는 밝혀져서 그래. 이럴 거야, 이런 거야, 이러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런 거. 그리고 사실이 팩트가 나오는 거야. 점점점. 그럼 그 사람이 론이 되는 거거든. 결과는 좀 봐라. 너 10분 있다가 분명히 나가다가 넘어진다. 너는 10분 있다가 분명히 저러다 밑으로 빠진다. 근데 동시에 애들이 넘어지고 빠지고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 너 10분 있다가 굉장히 어여쁜 여자친구가 찾아온다? 안 찾아와. 뽕댕이 뭐 이렇게 되는 거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았어요. 관성질량 중력질을 구분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관성력이 작용하려면 가속 좌표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야. 밖에서 보는 관성 좌표계, 정지나 등속운동을 사람은 관성력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지. 아, 참고로 요거 하나만 설명하자. 아까 원심력이 관성력이라고 했어 내가. 맞아? 지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적도라고 하거든요. 적도. 자, 우리가 통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응용을 시켜볼게요. 이 정도 되면 남이죠.
여러분 이거 뭐라 불러요? 이 바람을? 그렇죠. 무슨 무역풍? 불어오는 곳을 보잖아요. 불어오는 곳. 이쪽에서 불어오잖아요. 무슨 무역풍? 남동 무역풍입니다. 기온이 내려간 바람이에요? 되게 높은 바람이에요? 이거 북반구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네가 우리 북반구에 있으면 무슨 풍이 찬바람이야? 북풍, 남풍. 그지? 근데 남반구는? 그래, 저거 차가운 바람이야, 이 사람들아. 남동이면. 이해 갔어요까지? 그럴 때 이런 거 배웠지, 얘들아. 이 북반구는 오른쪽 45도로 표층해류가 흐르는데 남반구는 좌측 45도로, 그지? 그래서 이게 무슨 해류다? 남적도 해류다. 아마 지약한 친구들은 알 거야. 이게 영도잖아. 그럼 위쪽에 북쪽도, 아래쪽에 남쪽도 이러고 싶지만 사실 요 정도 4도를 경계로 여기가 남쪽도, 여기가 북쪽도야. 그게 영도 위쪽에서 남쪽도가 흘러. 알았냐? 이건 북반구에 대륙이 많아서 열 적도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4도 지역에서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져. 알겠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냐는 거야. 분명히 지구가 뭐하고 있냐? 자전하고 있잖아. 바람은 각 극에서 폴에서 적도 쪽으로 향해서 직선으로 온다고. 근데 돌면 이 안에 있는 이 물체, 나무나 뭐 새나 우리 사람이나 모두 그 바람이 비스듬하게 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걸 무슨 역이라고 했어? 남반구만 본다면 이렇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바람이, 이거 무슨 풍이니 얘들아? 이건 편서풍이지. 그러면 이쪽은 막 거의 이렇게 불잖아. 이거 뭐 극동풍이야. 남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문제는요, 북반구는 편서풍이 북태평양 해류니 북대서양 해류니 이러지만 여기는 남극 순환유밖에 없어요. 왜? 대륙이 없어서 부딪히지 않거든. 이해 갔어? 그런데 화살표를 내가 뉘어놨잖아. 이 끝으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갈수록 세단 얘기거든. 이걸 이렇게 불러.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거든. 이걸 쓰는 이유, 이것조차도 관성력이라는 거야. 알았니?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표상에서 부는 바람도 우리한테는 정지 상태의 힘이 아닌, 왜 똑바로 와야 되는 힘이 비스듬하게 가지?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전향력이 필요한 거라고. 확실하게 전향력 극지방으로 갈수록 세거든. 알았어? 극지방으로 갈수록 전향력이 훨씬 세단다,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를 나중에 찾아보면 사인과 코사인 중에 어떤 값이 적용이 되어서, 아, 그게 적도지방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극지방으로 하면 커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뭐다? 관성력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엘니뇨 가서 이런 원리 모르면 큰일 난다고. 얘들아, 등가 원리가 뭐라고 했어? 중력이든 관성력이든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등가 원리야. 알았어요? 등가 원리라는 설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등가 원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비교해 보자. 우리가 중력 질량 그러면 첫 번째
F는 mg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그럼 질량 m은 뭐분의 g분의 F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중력 질량이라고 보통 설명하거든, 이걸. 저 G가 중력 가속도니까. 그런데 어떤 가속 좌표계 안에서 G만큼의 가속도를 받는 우주선 안에서는 얘 역시도 이렇게 된다. 이 관성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받는 M을 갖는 질량을 갖는 애가 G의 가속도를 갖는다면 결국 A라는 가속도가 G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M은 가속도분의 관성력인데 동일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G로 되면. 반대로 얘가 이만큼의 관성력을 받을 거니까 우리는. 맞지? 자, 둘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구분할 수 없다가 첫 번째 나눈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등가 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걸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속 좌표계 안에서의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 첫 번째 줄을 잘 보세요. 등가 원리의 관찰자가 어디에 있는 관찰자예요? 가속 좌표계.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배웠잖아요.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구분할 수 없다. 이 등가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밑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아까 선생님이 인트로에서 설명했듯이 어느 행성에서 자기 몸무게를 잰 우주선, 똑같은 우주선 안에서 자기 몸무게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 공간에서 그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를 내고 달린다면 그들은 결국 그게 계속 지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전거 바퀴를 공중에 이렇게 띄워요. 지표에 이렇게 띄웁니다. 지표에. 자전거 살 때가 뭐 이렇게 있겠죠? 살 때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기 바퀴벌레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지금 정지 상태의 바퀴 상태, 자전거 바퀴에서는 아래로 이게 작용할 거라고, 얘한테는. 맞아요? 근데 얘가 뺑그르르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얘가 회전을 시작하면 이 바퀴벌레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이거 무슨 역이야, 이게? 원심력이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역이고 이게 구심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 바깥면 있죠. 이 바깥면이 바닥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하면 우주 공간에 중앙에 센터폴을 세우고요. 이 안에 커다란 원통을 세우면 얘를 돌리기만 해도 이쪽 바닥면 있죠. 지금 내가 빗금치는 이 바닥면이 인간들한테는 땅이 될 거라는 거지, 땅이. 여기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이쪽이 하늘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 중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돌려야 되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서는 무조건 돕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어떤 물체를 우주 공간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 막 폐쇄 퇴로를 닫잖아요. 닫고 오픈을 시키면 뻥 하고 나가잖아. 그리고 문을 닫고 다시 열면 중력 시스템이 작용한다. 나 그게 정말 궁금한 거죠. 우주선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달려요. 우주선이. 특히 이런 우주선이 있죠, 여러분. 난 이런 우주선이 제일 웃기는데, 이렇게 생긴 우주선. 집에서 비행기 같이 생긴 우주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해요, 이렇게. 그죠? 의자에 앉아서. 그럼 중력이 밑에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중력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탁. 궁금하죠, 나는. 야, 어떻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뭐 자력으로 만들었나? 전기력인가? 뭐지? 궁금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중력 시스템이 작용하니까 뭘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되려면 우주선이 날아가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모르겠죠. 이렇게 가속도가 되면. 맞죠? 근데 우주에서는 또요, 여러분, 한번 빵 쏘잖아요? 엔진 안 써요. 그냥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등속 운동. 그럼 중력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붕붕 떠 있지, 애들이 다. 근데 중력 시스템을 또 앉아서 또 운전하고 있어. 더 내가 궁금한 거. SF 영화에 보면 우주선과 우주선이 교전을 합니다. 맞죠? 교전하는데, 특히 스타워즈 1, 2, 3 시리즈 보면요. 막 돌고 막 쏘고 쫓아가고 막 옆으로 피고.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죠. 이 대기권에서는 우리가 전투기라고 하죠. 공기가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려면 추가 엔진을 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틀고 싶다, 이쪽으로 엔진을 쏴야 이게 틀어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날개를. 이거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는 이거예요. 후형. 알았습니까? 아, 물론 뾰족뾰족 별 모양도 괜찮아요. 공기가 없으니까 뭐 마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만, 엔진을 어디서든 쏠 수 있잖아. 엔진을 어디서든. 방향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달 탐사를 가더라도 착륙할 때 전체 연료의 30~40%를 다 써요. 착륙할 때 역추진으로. 아시겠습니까? 속도를 줄일 때 거의 연료가 다 소모된다고. 알았어? 진짜로 어디 이동할 때는 연료 소모 없어요. 왜? 등속 운동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주인들은 어떻게 돼요? 둥둥 떠 있어야 돼요. 등속 운동이잖아요. 관속력도 없는데. 근데 뭐 중력 시스템 가동, 그거 어떻게 만들었지? 뭐 이런 궁금증. 물리학을 한다면 너희들이. 알았니? 자, 여러분. 페이지 69쪽의 맨 밑에 중력장에서 자연낙하를 하는 엘리베이터라고 했는데, 여러분, 떨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정확하게 자신의 몸무게와 똑같은 가속도를 갖게 되면 사람은 뜹니다. 알겠어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는 거죠?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거기에서 보면 걔들이 커다란 비행기를 타고 무중력 상태에 도전한 거 봤어요? 비행기가 꼬꾸라지잖아.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떨어지면서 무중력 상태가 와요. 그럼 비행기 안에 모든 애들이 붕 뜨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위로 쭉 타고 올라갈 때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몸이,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게 되지 않는 친구들은 조종사 파일럿의 어떤 자격을 안 줘요. 그거 막 3배, 4배의 중력을 돌리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버텨야 되는 거죠. 적응이 되는 거거든, 그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중력을 만들 때는 떨어질 때. 왜? 관성력이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들이 떨어질 때 무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표현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 다시 말해서 가속 좌표계인 사람이 그 관성력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얘를 정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몸무게가 똑같은 관성력이 위에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0이에요. 합력이. 그럼 둥실둥실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 보면 얘는 위로 올라가요. 딱 떨어질 때 보면, 위로 또 오른다고요, 얘가. 그럼, 반대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구나.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유도 없이 뜨는 거야. 그럼 어때요? 너 떴는 데가 정지잖아,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구랑 엘리베이터랑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똑같은 가속도를 받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는 관성력이 필요한 거예요. 합이 0을 만들려면. 아셨습니까? 자, 넘겨봅시다. 이제 71쪽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가속 좌표계 안에서 물체가 관성력을 받는 것을 중력장 안에서 그 힘을 받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고 못 느낀다는 걸 배웠단 말이야. 거기에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관성력에서 휘는 것을 중력에서 휘는 것과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면 우주에 있는 어떤 입자를 가진 놈들도 질량이 큰 별 옆을 지나면 그들의 경로가 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성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면 중력에 의해서도 휘어진다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 못한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우주 공간에서 질량이 큰 별 옆을 지날 때는 그 중력을 받아서 경로가 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빛의 이동 경로를 본다면 정지 상태거나 등속 상태라면 우리가 느끼는 빛은 이쪽 구멍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휘어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우주선이 무슨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이게 가속 좌표계가 되는 거죠. 가속 좌표계가 된다면 얘들은 이쪽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될 거잖아. 왜? 이 빛은 같은 가속 좌표계 안에 있잖아. 그럼 관성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애들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항성이 있잖아? 있으면 저 뒤에 빛이 있단 말이야. 이 별이 얘한테 가려진 거죠. 앞에 있는 별한테 가려진 거야. 근데 얘가 빛이 오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오다가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오다가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사람이 쳐다보면 저 가려져서 안 보이는 별이 띵띵띵띵 나타난다는 거야. 중력이 휘어져가지고 별이. 걔 아무도 없는데 저는 매우 철학죠. 10시에 화장실 갈 예약을 한 친구야. 다시요, 여러분. 이렇게 휘어져, 별빛이 휘어질 수 있는 건 별도, 빛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자성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중력 렌즈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가려졌는데, 알았습니까? 별이 가려졌는데 그 뒤에 있는 별의 모습이 보인다. 알겠어?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거 태양이라 해보자, 태양.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빛이 분산되어서 보이더라. 물론 요 사이에도 조금의 별빛이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서 십자가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관성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력에서 나타날 수 있고 저 별 뒤에 있는 별도 분명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영국의 천문학자 누가 에딩턴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애고요. 사실 얘하고 정확하게 일직선상이 아니라 뭐 요 정도 별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쪽이 더 많이 이렇게 잡혀요. 별빛이 여기 좀 얇고 이쪽으로 더 많이 휘겠죠. 별이 하면 아셨어요? 여튼간 가려진 저 뒤에 별빛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경로가 휘니까.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이 별이 있는 공간에 뭐가 생긴 거죠?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시공간이 이런 식으로 굽은 거죠. 공간이. 응?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4명이 넓은 천 보자기를 쭉 펴요. 응? 근데 가운데 축구공을 놔요. 그럼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축구공의 질량은 그만큼 공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별빛이 올 때 그만큼 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별빛이 그 별에 가깝게 올수록 많이 휘어요. 별빛이 먼 쪽으로 지나가는 애들은 덜 휘고요. 시공간이 별과 가까울수록 급하다는 건데 만약에 그 축구공보다 더 무거운 볼링공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쑥 들어가겠죠. 맞아요? 볼링공이 오면 쑥 들어가겠죠. 별로 거기 왜곡이 심해요. 그러면 질량 무지하게 큰데 부피가 매우 작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블랙홀이라고. 결국 얘가 들어가다가 잘 봐. 어떤 항성이든 행성이든 그 별이든 행성이든 도망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가 있었죠. 아까 무슨 속도예요 그게? 탈출 속도였잖아요. 그죠? 그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같아지면 그것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잡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블랙홀은 그 정도까지 탈출 속도가 그 정도 될 때까지 부피가 작고 질량이 매우 큰 항체고 그런 게 우주에는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데 근데 자 블랙홀이 뒤에서 나옵니다만 여러분 아인슈타인 자체는요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작아지면 중력 파괴 현상이 생겨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오펜하이머 봤죠? 오펜하이머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그것을 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블랙홀이 발견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이. 하지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그 블랙홀의 존재가 나온 걸 설명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이 이 단원에 나온 이유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가깝다. 그 사건의 지평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멀면 어떻게 되냐? 더욱 들어가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야.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지금 여기 중력 렌즈 효과 분명히 예측을 했어요. 별이 가려져도 그 별빛은 우리한테 도달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밑에는 중력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 이랬는데 이 공간이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면 1.75초 정도 휜다는 계산각이 나와요. 에딩턴 계산한 거야. 1.75초. 여러분 1.75초가 뭔 뜻이냐면 각도기 눈금을 60등분한 게 분이야. 각도기 눈금 1도를 60등분하면 분이라고. 그 1분을 다시 60등분하면 그게 초야. 결국 각도기 눈금을 3600등분을 하면 그게 1초인데 그 정도의 값이야. 약 2초값. 그 정도 태양은 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경우는 살벌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고 빛이 들어간다면 화이트홀도 있을 수 있다. 이제 뿜어져 나오는 곳이. 그래서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 뭐가 된다? 웜홀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지금까지 발표를 했는데, 뭐, 지금 6가지 정도가 증명이 됐어요. 중력파도 증명이 됐고요. 질량이 큰 놈이 충돌하면 우주에 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뭐, 수성이, 뉴턴의 뭐 역학적 운동으로는요, 수성이 세차 운동을 설명 못 하거든요. 세차라는 게 뭐냐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가 일정하게 도는 게 아니라 막 비껴 도는 거죠. 공간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컵 안에다가 또 돌멩이 집어넣고 돌리듯이 그렇게 휜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었는데, 뭐 아직도 설명이 안 된 것들도 많지만. 중력 렌즈 효과는 뭐라는 거지? 질량이 큰 놈은 주위의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빛의 이동 경로를 틀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다음 넘겨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중력 렌즈 효과는요, 가려진 별도 시공간이 휘어짐에 따라서 그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밑에 시간의 지연, 중력에 의한 시간의 지연, 부피가 작고 질량이 무지 크면 그 지연을 빛의 속도까지 갈 수 있다는데, 여러분 아까 제2우주 속도 어떻게 정의했냐? 제2우주 속도 어떻게 정의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했잖아. 응? 너네 이거 뭐였어? 그냥 외워. 그냥. 이거 뭐였어, 이거? 운동에너지야, 위치에너지야. 이거 위치에너지야, 얘들아. 위치에너지는 그 항성이 됐든 행성이 됐든 그 표면에서 0이 될 때가 제일 큰 값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건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잖아. 요 속도가 바로 제2우주 속도라고. 근데 이걸 둘이 합한 값이 얼마가 나오는 것이 0이 되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지점이야, 포인트. 그래서 얘들을 같다고 놓을 수 있다. 둘 합은 0이면 이 둘은 같다 해서 이게 지워져서 뭐가 뜬다 했어, 얘들아? R분의 2g이라는 제2우주 속도가 뜬다 그랬지. 맞아, 안 맞아? 블랙홀은 이게 C라는 얘기야, 이게. 알았냐? 제2우주 속도가 C라고. 근데 얘들아, 블랙홀 저 이론에 의하면 탈출 속도가 C라면 인간이, 아니 우주에 C보다 빠른 게 있냐 없냐?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빛이. 알았어? 그리고 그런 블랙홀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 뜻이야. 알겠어요? 거기 왼쪽 날개글에 뭐 있냐면, 뭐 아인슈타인의 원도 있고요, 그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블랙홀의 존재의 확인을 설명할 수 있고, 마지막 맨 아래 글은 중력이 큰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움직인다면 이라고 했어요. 이거 쌍생성이거든? 응? 쌍생성. 아마 지학 선수들 외계 행성의 식현상 이런 거 배웠어요? 시선 속도. 안 배웠다. 그럼 2에 나오겠네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질량이 큰 두 개의 별이 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이들의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들이 충돌이 일어나서 중력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확인됐습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쌍생의 질량이 매우 큰 두 별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시작할 때, 알겠어? 야, 우리 태양계도 돌고 있는 거 알지? 누구 중심으로? 은하 중심으로 돈단 말이야, 우리도. 알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모든 것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얘 얘기는. 근데 작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질량이 매우 큰 두 개의 별이 돈다면 중력파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왼쪽 아래 얘기야. 알겠냐? 그래서 확인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써 있잖아. 그지?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을 얘가 쓱 지나가게 되면 다른 놈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 생긴 중력파가 분명히 있다, 우리한테 오고 있다, 확인. 알았어? 그러니까 마치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발견했던 우주 배경 복사처럼 예전부터 와 있었는데 인간들이 모르는 거였지. 근데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아봐. 찾은 거야. 증거로. 알았니? 자, 페이지 73쪽. 또 여기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간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고요.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무중력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진행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간은. 그럼 나와 같은 빛의 경로가 관찰돼서 있으려면 어떤 별 주위에 가든가, 중력이 있는 공간에 가든가, 아니면 얘가 무슨 가속 좌표계로 들어가든가. 다시 말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와 우주선이 뭐를 하는 경우, 반대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 경우 중에 누구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등가 원리라고 한다고. 이해 갔어요? 2번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무거운 천체 주변을 지나는 빛은 시공간의 휘어짐에 따라 휘어서 진행한다. 맞는 설명.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휘어짐은 관성력에 의해서 휘어짐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성력에 의해서 휘어졌어? 중력에 의해서도 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다음 두 번째.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해요. 여러 개의 상을 만드는 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링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 세 번째, 은하의 질량이 크다면 빛이 휘어지는 정도가 커져서 관찰된 별의 위치와 실제 위치의 거리차가 많이 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말이야, 하늘에 반짝이는 거 다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뭐 망원경, 허블 망원경 이런 망원경들이 막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봤더니 수많은 은하가 모인 거일 수도 있더라고요. 수많은 은하가. 그래서 그런 걸 은하단, 은하군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은하들이 뭉쳐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별들이 그 왜곡 현상이 심해서 실제는 이쪽에 있는 별이 저쪽처럼 측정이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왜곡 현상이 심해서. 그러니까 별 하나하나도 공간을 왜곡시키지만 그 별이 모인 은하들의 집단도 멀리 있으면 별빛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천천히 흘러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시공간이 휘니까요. 다음 두 번째, 행성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제가 얘기했죠. 행성에 가까우면 더 가파라진다고요. 왜곡선이. 멀리 있으면 완만하거든요. 가까워지면 가파라집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저 깊어지는 거예요. 저 안쪽으로. 가까이 가서. 다음, 빛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만 휘어진다. 아까 봤잖아. 관성력에서 휘어진다고. 가속좌표계에서도 X입니다. 네 번째,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의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로 부른데요. A, E 중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중앙에 있는 E 있죠? 걔 때문에 멀리 있는 별이 A, B, C, D로 나누어서 별빛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A, B, C, D를 합치면 그 멀리 있는 별빛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렸어? E가 가린 거 아니야? E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다음 5번.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져 탈출 속도가 누구의 속도보다 크면? 빛의 속도보다 크면. 그런 것들을 블랙홀이라 하고요. 블랙홀에 가까이 간다면 시간은 느려지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빛의 속도와 탈출 속도가 같아지는 그 지점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다음 여섯 번째, 그림과 같이 동일한 시계를 인공위성과 지표면에 둡니다. 인공위성과 지표면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 만들죠.
그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GPS를 찾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 있을 때와 우리 지표에 있을 때의 시간차가 생겨요. 그걸 보정해야 정확한 포지션, 지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중력이 큰 곳일수록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인공위성이 중력이 커요? 우리 지표가 커요? 맞아요. 지표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흐르는 거야. 걔들은 빨리 흐르고, 우리보다.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인공위성에서는 지표만 더 시간이 빠르게 흘러야죠. 몰잖아. 중력이 약하죠. 이해 갔어요? 자, 대표자료 분석을 봅니다. 74쪽. 자, 그림 가와 다와 같이 철수가 높은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죠? 자, 속력은 가에선 빨라지고, 그럼 걔 몸무게는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 크게 측정이 될 거고, 나에서는 느려지며 적게 측정이 될 거고, 다에서는 일정하다 동일하게 측정이 될 겁니다. 이해 갔죠? 1번. 철수 몸무게는 어떻게 변할까요? 1번. 가는 증가, 나는 감소, 다는 일정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다음 2번.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증가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측정한 철수의 몸무게는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한다. 철수는 같은 가속 좌표계에 있는 거예요. 걔한테는 관성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 다에서 엘리베이터가 더 빠른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 야, 빠르든 느리든 일정하면 무슨 좌표계? 관성 좌표계야. 그럼 몸무게는 이상이 있어 없어? 없죠. 변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 관성력은 어떤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적입니다. 가속 좌표계. 이거 매우 중요하다겠어. 일본 별표 쳐놔. 알았냐? 우리가 별표 쳐놔. 몇 번? 10시. 4번에 1번. 자, 관성력의 크기는 좌표계의 가속도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MA예요. 그냥 MA. 아셨어요? 정신 안 차려. 관성력의 크기는 좌표계 안의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MA이기 때문에. 자, 5번.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가속 좌표계 관찰자가 필요한 힘이죠. 다음 2번. 관성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 여러분, 외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에요.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아까 무중력 상태 봤잖아. 그치? 물체의 가속도에 비례한다. 관성력은 가속도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가에서 철수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말고도 관성력도 작용하니까 몸무게가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다의 엘리베이터는 관성 좌표계로 볼 수 있죠. 등속운동, 정지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개념 문제. 자, 여러분, 등가원리. 무슨 소리일까요? 가에서 느끼는 가속도와 나에서 느끼는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 등가원리.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번부터 가나에서 알 수 없는 원리가 등가원리라는 원리예요. 맞았어요? 2번. 공이 낙하는 원인이 되는 힘, 가는 관성력이잖아. 나는 중력이고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관성력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다? 가속좌표계. 세 번째, 우주선의 가속도 크기가 증가하잖아요. 당연히 관성력이 세지겠죠. 그렇다면 G도 커지잖아요. A값 가속도도. 시간은 감소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봐요. 우리는 지구상 그러면 이 기울기가 항상 G였잖아. 9.8. 맞죠? 근데 우주선 안에서는 얘를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로. 아셨습니까? 자, 4번. 나에서 행성의 중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낙하시간 짧아지죠. 저 기울기가 커지는데.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게 왜 써준 거야?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5번. 관성력의 크기는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 크기에 비례하다겠죠.
가속 좌표계가 A의 가속도로 달린다? 그럼 MA라는 알짜임으로 간다면 관성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MA가 있어야 돼.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 등가 원리죠. 세 번째,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바탕으로 무슨 이론을 설명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까 이 얘기했지. 쌍둥이 형제 얘기했어 안 했어? 그지? 쌍둥이 형제 얘기를 했으면 이제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돼. 지구에 있는 동생과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형하고 누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야 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우주선에 있는 애야. 걔가 힘을 받았으니까 외력을 받은 애들이 그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왜? 걔는 어차피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힘은 있는 건데 지구상에 있는 관성좌표계잖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걸 설명할 수 있었다. 자, 1번, 바로 1번.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우주선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관성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동그라미. 가속도가 G라면 공을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나가 모두 동일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가에서 우주선 안에 사람이 볼 때 공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 운동하죠. 그죠? 그 다음에 A는 G일 때 사람이 우주선 바닥을 누르는 힘은 가나에서 같죠. 오케이. 자, 체크해요. 5번. 3번, 5번, 그 다음에 6번, 9번, 11번, 13번. 자, 요것만 풀어봅니다. 시작. 이게 몇 번? 3번, 5번이에요, 여러분. 3번 먼저 봅니다. 자, 철수는 관성좌표계죠. 영희는 가속좌표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관성력이 필요하다고요? 영희한테 필요하겠죠. 자, 이에 대한 속력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영희가 관찰할 때요, 가속좌표계네요. R자임은 0 맞습니다. 정지 상태로 보이는 거 맞죠? 무조건 정지로 보여야 돼요, 걔들은. 그래서 관성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니은, 영희가 관찰할 때 손잡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맞죠? 사실 가속도 방향의 반대예요. 그죠? 가속도 방향의 반대입니다. 지금은 뭐 왼쪽 맞습니다. 철수가 관찰할 때 버스의 속력은 증가하는 거 맞죠? 관성좌표계는 순수한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무언가다 쓰면 어떻게 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가 아니라 가속도 방향의 반대입니다. 맞아요? 5번. 가다와 같이 철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철수의 무게는 W고요. 자, 철수의 몸무게를 각각 쓰세요라고 했으면 결국 여러분 왼쪽 지표면 운동 방향 가속도 G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속도 G로 올라가고 있죠. 몸무게 mg가 있는데 관성력이 또 mg가 또 있는 거예요. EMG죠. 그러니까 E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방의 등속도는 그냥 W잖아요. 얘는 관성력이 없으니까. 맞죠? 다시 말해 등속도나 정지는 관성력이 없어요. 몸무게 일정. 알아두세요 꼭. 그 다음 운동방향과 G값이 또 맞은편에 있는데 지금 다 같은 경우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관성 0만 있는 거잖아요. W죠, W. 그냥 mg. 또 질문.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페이지 79쪽 봐요. 이거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근데 한번 봅시다. 1번.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 C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관성력이 필요하다? B, C예요. 맞죠? 자, 그 상태에서 동일한 물체가 각각 PQ에 연결된 버스 창에 매달려 있습니다. PQ가 연직선과 이루는 각은 각각 60도, 30도로 일정한데 중요한 건 이거네요. B가 보기엔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에요. 맞아요? 왜? 그 손잡이가 뒤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관성력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C는 어때요? 운동방 앞인데 가속도가 왼쪽인 거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라고요. 여기까지 갔어요? 갔어? 하나 질문을 던진다. 너희들의 상상력을, 얘들아, 이 버스인데 이게 운동 방향이야. 이건 가속도 방향이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런데 여기에 헬륨 풍선이 달려 있어요. 헬륨 풍선. 1번, 2번. 이 풍선의 방향 어딜까? 이 중에서 4명이 맞히면 아이스티 쏩니다. 응? 아니, 지금 출발,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건 답이 없는데. 오이씨, 어떡하지? 얘가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의 밀도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떠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쏠리듯이 모든 공기가 어디로 쏠릴까요? 앞편, 뒤편. 앞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뒤로 밀려나요. 2번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잡이가. 그럼 공기가 어디로 쏠릴까요? 뒤로 쏠리겠죠? 그럼 앞으로 가요. 그냥 이건 경기대회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조차도 같은 관성력을 받게 된다. 자, 기억을 봅니다. A가 관찰할 때요, B, C가 각각 탄 버스의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가 맞아요. B는 등가속으로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C는 줄어드는 그런 운동이죠. 니은 C가 관찰할 때요, Q에 매달린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자, 지금 가속도가 왼편이죠. 관성력은 그 손잡이 방향, 오른쪽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맞습니다. 자, FP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FP는 누구예요? B가 느끼는 힘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결국 여러분, 그 장력이 뭡니까? FP죠. 맞죠? 그런데 얘의 힘을 60도로 잡아줬어요. 그럼 이거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오른쪽 방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외력이 되고, 반대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관성력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요런 거. 지금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직선과 이루는 요 각이 60도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게 FP잖아. 장력을. 거기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PQ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P, FQ라고 써놨는데, 자, FP는 루트 3 FQ이다 라고 써놨는데, 자, 지금 X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는 작용원의 합력이 0이 돼야 되거든, 애들은. 맞아?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겠냐는 거지. 요게 있고, 그 다음 얘는 몇 도냐, 이쪽으로. 요게 30도지. 그렇잖아. 그러면 분명히 얘는 아래로 뭐가 있을 거고, 중력이 있을 건데, 이건 똑같겠지. 같은 손잡이니까. 맞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
장력, 장력. 이렇게. 맞잖아. 근데 합력이 0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얘는 이쪽으로 뭐가 있고, 관성력이 존재하고, 얘는 어디로? 여기로 관성력이 존재하는 거지. 합력이 뭐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돼. 그렇다면 얘들 값은 결국 뭐가 나오겠느냐는 거야. 일단 이 값은 이 값 아니냐? 이거 사인 60도가 얼마야? 사인 60도. 그래. 얘 사인 30도는 그 힘이야. 몇 대 몇이야? 루트 3대 루트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가 더 센 거야? F, P가 더 센 거지. 몇 배? 루트 3배. 이런 거. 그러니까 루트 3, FQ. 맞는 설명이야.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합력 넣고 물어보면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고. 자, 숙제는 뭐 내는 건 85쪽까지 숙제다 이렇게 낼 거야. 니들은 어때? 아, 거기까지 숙제구나. 다음 시간부터 열과 에너지 쪽을 들어갈 거거든, 이제. 오케이, 바리?